아까 공지한 대로 지금 7시 10분입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의 지금 현재 정치, 경제, 국제 통상 이런 주제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인천대학교 조영진 교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시작해 주시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1시간 정도 쭉 그냥 강의를 듣을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0분 정도 질의를 더 받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잠깐 1시간 동안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인천대학교 중국학부의 조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인천대학교에 간지 한 3년 좀 넘었고, 사실은 이제 이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인천대학교에서 중국학술원이라는 곳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역사 경제 이런 까지 다 포괄을 해서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조직이어서 중국 쪽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제목이 정치 경제가 있는데 이 제목만 보면 사실 제가 좀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게 사무국장님께 제목을 완전 드렸어야 되는데 늦게 해줘서 이게 사실은 좀 정치 경제나 아니면 금융 이런 쪽보다는 제가 핵심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좀 유치하게 말하면 미국이 힘이 세냐 중국이 힘이 세냐 이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제 국제 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제 정치 전체를 규정하는 게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두 나라의 관계고,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쟁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상대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추가로 이제 중국에 관련된 국내 정치도 약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제 말씀을 드리면 또 한 가지 제가 더 사기를 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중국 농촌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긴 한데 이제 중국 학계에서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중국에서는 거리주의 국가니까 연구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흔히 이제 386 세대 선배님들은 90년대에 연구를 하신 분들은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기 때문에 학계에 가면 한국에서 온 대학생은 되게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의 무용담 같은 거 들어보면 우리로 치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데 가면 돈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좀 비밀로 취급하는 것들도 박스채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인터뷰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이렇게 그 일종의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제재가 들어가고 이런 거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실 불법이고요. 또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 이제 아는 중국 학자하고 이제 원래 이제 공산당 이런 걸 연구해 폼이 나는데 되는 게 농촌밖에 없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농촌을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농촌을 연구해서 박사 논문 농촌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 농촌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 주로 이제 지금도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도 그렇지만 한국 농촌에도 관심이 별로 없는데 중국 농촌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에서 농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거든요. 인구도 아직도 농민이 굉장히 많고 도시화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근데 사실 지금 당장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핵무기가 날아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중국 농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 정보관 중에 뒤져보면 이런 그 아주 이렇게 하드한 국제 정치 경제나 국제 경제 정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박사 논문 다른 걸 썼는데도 와서 이제 하면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제 정치나 이제 전반적인 중국의 국내 정치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 미국과 중국의 비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학계의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나 인식이 최근에 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은 좀 반영이 돼서 이제 지금의 모습이 좀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좀 시간이 되는 대로 국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 좀 드리면 알다시피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되게 특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멀리 가게 되면 뭐 30년대에 대공황도 있었지만 미국이 이게 패권국인 미국이 사고를 쳐서 전 세계에 피해를 입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자 사실 이제 지금까지 유일한 사건이었거든요. 뭐 그전에는 뭐 아시아 금융위기라든지 미국에서도 뭐 2000년대 뭐 이렇게 IT 기업이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됐다가 뭐 붕괴되면서 뭐 닷컴 붕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닷컴 붕괴 같은 미국 내에서는 문제가 됐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크게 피해를 내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는 미국 얘네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피폭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까지 당했던 피해의 폭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이 그렇게 떴었던 이유가 이 이제 분위기에 사실은 좀 휩쓸렸었던 거거든요. 당장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가 되고 뭐 된다 만다 이러고 있고, 중국은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꿋꿋하게 이제 거의 10% 가까이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전형적으로 이제 그 돈을 풀어서 이렇게 버텨왔었고, 이걸 보니까 이게 이대로 한 10년 가게 되면 사실은 뭐 거의 만만해지겠는데, 이게 이제 사실 학계 내에서도 퍼져 있었고 뭐 미디어도 퍼져 있었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일반적인 인식에서도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 10년이 지나쳐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G7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게 중국을 제외한 주요 강대국들이 모여서 대충 좀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G20으로 무게축이 옮겨간 것도 너희들이 사고 쳐놓고 너희들 거면서 얘기하냐, 이 이제 논리가 먹히게 된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뭐 IMF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진 것도 미국이 이대로 계속 가면 이 부담을 더 이상 지울 수 없다, 이런 논리들이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수립이 됐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또 스스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들어서서 2012년에 권력 집중이 상당히 됐습니다. 뒤에서 다시 아마 설명을 약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그랬냐, 뭐 시진핑의 개인적인 욕망이냐, 물론 그런 게 작용을 했겠지만 지금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논리가 좀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몇 년이 지나면서 이게 중국이 진짜 이제 미국이 힘이 좀 약해지고 이 이제 교차선에 곧 다다를 것 같은데, 중국에 있는 이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게 미국하고 잘못하면 한 번 제대로 붙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제대로 붙을 수 있겠냐, 이 논리를 사실은 시진핑을 비롯한 그 세력들이 좀 앞세웠던 것 같아요. 이 논리가 먹히면서 그러면 우리가 좀 권력을 집중시키고, 원래 뭐 민주적 가치 이런 거를 뭐 중요시했던 그 집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제 부국 강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걸 좀 제쳐두고 한 사람도 몰아주자, 이게 지금 좀 통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상당한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이 정도 수준에 가면은 아무 문서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50년 뒤에 확인할 수 있을지 100년 뒤에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논리가 먹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렇게 해서 10년이 흘러왔는데,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그 학계 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게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긴 하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미중 간에 이제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의외로 중국이 사실상 별로 이렇게 그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겉으로는 이제 아닌 척하지만 완전히 지금 패배를 당한 상황이고, 트럼프한테 이제 완전히 지금 끌려다니는 상황인데, 이 속에서 이게 보니까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좀 공부하는 학자들도 예전하고 다른 논조의 논문이나 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100년 내에 어림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두 극단적인 내용의 중간쯤에 사실 위치하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 감을 잡으면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 3, 40년 걸쳐서 이제 이 참 극단적인 2008년에 비롯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1991년도 90년대에 동구권이 붕괴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한 축이 사라지면서 미국이 이제 유일한 패권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첫 페이지에 그런 얘기를 해놨지만, 이건 사실 최근에 몇 가지 용어를 그냥 좀 나오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 기억에 두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사실 오늘날에 붙이는 이름인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의 패권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뒤늦게 이제 뭐 당극의 순간 이런 말을 썼습니다. 뭐 영어로 뭐 유니팔라 모멘트인데, 즉
미국이라 하나의 극이 사실은 세계를 지배했던 순간이었다. 91년도 이후에는. 그래서 세계화도 반쪽짜리였는데 전체적으로 다 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좀 복잡한 논의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유럽을 비롯한 국제정치학자들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제 세력균형이거든요. 그래서 힘센 놈을 그대로 두면 다 같이 죽기 때문에 힘센 놈을 제외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이제 세력균형의 기본이었고, 유럽이 사실은 이제 나폴레옹 전쟁부터 그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91년 이후에 미국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지금 이제 EU 국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뭉쳐서 대항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논리적인 수순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게 전혀 없이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면서 90년대 말이 그대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이게 그대로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뒤늦게 학자들이 이걸 이제 당국의 순간이라고 붙인 건데, 말 그대로 순간이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이게 특이하고 오래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그렇게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9.11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터지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게 이제 좀 흔들리게 되면서 미국이 완전히 단극 시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고, 뭐 중국이라는 이제 잠재적인 라이벌도 떠오르고, 이런 시대를 이제 저희가 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이 미중의 그 대결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과거에 90년대 이전에 미소의 냉전기에 빗대서 뭐 신냉전 이런 말을 지금 뭐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래프로 첫 번째 그려놨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이게 이제 왜 지금에서야 이런 평가가 가능하냐 하면, 사실 2008년 이후에 학자들은 사실은 좀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학자들 함부로 예측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망신을 나가면 다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것도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좀 결론이 나온 게, 한 10년 동안 이제 데이터가 좀 쌓였습니다. 통계 자료들이. 미국의 상황, 뭐 중국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고 어느 정도 이제 트렌드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그래프가 이제 나온 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뭐 그래프가 이제 별건 아니고, 과거에도 경제비가 없지는 않았다. 막 들쑥날쑥했던 게 이제 세계 경제의 기본적인 건데, GDP만 봐도. 그런데 보통 보면 뭐 거의 뭐 마이너스로 가까이 떨어졌다가도 대충 튕겨져 올라오면 대충 한 4%까지 다시 튕겨져 올라왔다. 대부분의 경우에.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세계 경제위기의 기본적인 사이클이 그랬는데, 근데 2008년 이후에 보면 뭐 바로 직후에는 이제 흔히 기저효과라 그러듯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튀어서 올라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회복되는 수치가 3%에 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뭐 국제경제를 전공한 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유노멀이란 말이 2008년 직후에 나왔지만, 이게 처음에는 근거가 없다가 최근에는 몇 년간 보니까 맞는 말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유노멀이란 말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충 2.5% 언저리에서, 물론 이건 다 포함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주요 국가를 봤을 때, 한 7, 80개를 봤을 때 2.5% 언저리에서 세계 경제가 놀고 있고, 이게 우리 세대 내에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2008년에 사고를 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일단 인구가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비가 지탱해주지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동력이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과거처럼 전 세계 GDP의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이제 유노만을 신상태인데, 한자를 그대로 보면 상태가 이제 평범한 상태니까 노멀이어서, 중국에서도 이제 신창타라는 말이 나온 게 2008년 직후지만 이게 그대로 간다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학계 이런 데서 말을 붙이기 좋아하니까 1930년대 대공황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뭐 대침체기다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상황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단순히 GDP뿐만 아니라 이제 90년대 이후에 미국 뭐 세계화는 계속 진전이 되어 왔지만 90년대 이후에 동구권과 소련의 이제 몰락 이후에
굉장히 빨라졌던 세계화의 축이 이제 꺾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심지어 이제 2008년 이후에는 세계 무역량이 절대량이 장짝 꺾인 적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보기 좋게 그냥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던 것, 2008년 이후에 이제 흔들리기 뭐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각 나라별로 봐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이후에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량이 아니라 GDP 대비입니다. 그래서 절대량은 좀 늘었더라도 GDP가 꾸준히 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경험한 단순히 GDP의 축소가 아니라 사실 이제 세계화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무역량이기 때문에 이 무역량의 GDP 대비든 뭐 절대량의 대비든 감소하는 걸 보면 세계화도 꺾이고 있는 추세다. 세계화가 더 이상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지라도 예전 과거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뉴노멀의 하나의 축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와 관련해서 뭐 뒤에 다시 뭐 생각이 난 김에 혹시 잊어먹을까 뭐 말씀드리면, 근데 작년엔가는 또 이 GDP가 좀 오르고 무역량이 조금 올라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제 온갖 수단을 통해 좀 올려놓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좀 반영이 돼서 무역량도 한마디로 수치가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데,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경제가 또 약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경제학자 중에 일부가 오히려 이게 위기의 전조가 아니냐 이게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뭐 세계화 추세가 좀 꺾이고 있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그 각 블록화가 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1년 단위나 한 달 단위로도 경제를 바라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큰 기업들이나 이게 국제적인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국제적인 이 금융 단체들은 이걸 몇 년을 내다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이게 한꺼번에 재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털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한 대가 몇 군데가 있었대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 갑자기 GDP가 올라가는 게 회복이 됐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트럼프가 되고 나서 워낙 뒤죽박죽을 해놓으니까 이러한 이제 국제금융기관이나 이제 국제적인 그 기업들이 미리 재고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쉽게 우리말로 풀었으면 재고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올해 팔 거를 내년에 미리 팔았기 때문에 살짝 올라간 거다. 오히려 이게 더 깊어질 수 있는 신호일 수도 있어. 이런 말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인 거의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림 여러 개 그려놓은 건 그냥 뭐 맥락상 어느 걸 사용할지 뭐 쭉 붙여놨는 뭐 8페이지의 그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대공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급격하게 줄었는데 지금 대침체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막 실업자가 몇십만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회복이 됐다가 이렇게 비슷한 수준에 계속 이렇게 뺑이를 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공황에서 정 반대 방향으로 쭉 나가는 게, 양쪽으로 나가는 게 이제까지 세계의 추세였는데 2008년 이후에는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역량이나 이런 게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지금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서 대침체식이고 이게 우리 세대에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더구나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죠. 결국에는 이게 세계 질서나 뭐 세계 금융의 어떤 그 뭐 레짐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뭐 아직 절대적인 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한 나이버린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붙을 건가?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미국의 상대가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좀 가장 큰 변수일 텐데,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예단을 할 수가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78년에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이후에 세계 이제 GDP 추세입니다. 명목 GDP 추세고요. 이제 그 2008년 이후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제 중국이 곧 미국을 따라잡는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이거였죠. 뭐 10% 가까이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기울기로만 봐서도 사실은 2030년 정도에 중국이 절대적인 GDP에서 따라잡을 것이다. 그 뒤로 따지면 한 뭐 긍정적으로 좀 보게 되면, 낙관적으로 보면 2050년대에 미국 GDP 한 2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추세였고
근데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뭐 절대적인 GDP가 크다고 해서 과연 강대국이냐?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뭐 질적인 측면, 예를 들면 1인당 GDP는 아직 중국이 형편없다. 물론 1인당 GDP는 부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국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1인당 GDP가 높다고 해서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은 전체 GDP에 도움이 되질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돼가지만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인력 자본의 질이 좋고 지속 가능한 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아직 그 정도에 못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림들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몇몇 학자들이 그 미국이 아직도 뭐 크게 뭐 쇠퇴가 이렇게 없을 것이라 예상적 가장 큰 게 뭐냐면, 뭐 생각해보면 그냥 상식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스톡과 뭐 플로우 이걸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한 얘기인데 별말이 아니라 플로우 유동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봤던 연도별 GDP입니다. 연도별 GDP가 사실 중요하냐 생각을 해봐라. 중요하지 않다 사실. 장기적으로 뭐 한 100년 봤으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개인도 사실은 뭐 500 버는 사람하고 300 버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자산이 중요하다. 500 버는 애가 뭐 자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0 버는 애가 한 30억 되는데 이걸 따라잡을 수 있겠냐. 평생 가도 못 따라잡는 거다 이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경제력만으로 봤을 때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걸 비교하게 되면 이게 이제 1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건 사실은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그냥 쌓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부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쳤을 때 사실 어디까지 계산하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2차 대전 때 뭐 쌓아놓은 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나, 뭐 한 60년대까지 계산을 해야 되나, 몇 년 전까지 계산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당장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감가상각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를 어디까지를 지금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부라고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는 이제 저도 여긴 전문 분야가 아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UN 자료를 이용한 게 있고, 뭐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한 거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 보면 대충 이제 그 1년당 GDP가 아니라 전체 GDP로 보면, 거기 이제 11페이지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아직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주 그 중국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사실상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거고, 약간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 뭐 7, 8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그 30년대쯤에 지금 중국이 뭐 GDP 자체도 약간 꺾이긴 했지만 좋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미국이 낮은 성장세를 유지해서 30년대에 추월을 하고 50년대 2배가 된다 해서 이 격차를 과연 우리 세대 내에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단순히 경제력만 봐서도 이건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뀐 분위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이 선글라스가 좀 벗겨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뭐 프라임을 말씀 쉽게 말하면 개인이 챙겨놓은 거죠.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몇 배 차이 나고, 그래서 뭐 실제로는 경제력으로도 우리 세대 내에 과연 중국이 절대적으로 미국을 뒤집는다? 이건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과학기술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측정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좀 그림이 복잡하긴 한데 12페이지가 이제 그림이 좀 멋있어서 그냥 좀 따온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동그라미 크기가 지금 절대적인 투자액이거든요. 이건 뭐 약간 뭐 물가도 반영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를 보면 유럽 전체를 합힌 것보다 중국이 연구개발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약간 작은데 사실은 이것 좀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X축에 보면 2.은 0%, 2.5% 나오게 있는데, 그게 이제 GDP 대비 투자율입니다. 보면 여력이 아직 있는 거죠. 한 중간 수준입니다. 전 세계로 기준하면. 그래서 중국이 여기다가 더 투자를 할 여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R&D라고 부르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에 대한 투자는 미국을 따라잡거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래로 봤을 때 지금 이걸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래에 얘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냐의 어떤 지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한두 명 뭐 어떤 학교나 특정 연구소를 보면은 돈을 투자한다 그대로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 만큼 대충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미국 다음이 중국이 될 거라는 건 이런 투자율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가장 지금 시비를 거는 게 사실 R&D 분야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미래에 뭐 당장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중국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활성화하고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제 미국 자기 나라 영토 내에 와서 투자를 하고 이러는데 이걸 막는 게 사실은 미래를 막는 거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의 기본적인 그 분쟁의 그 주제가 이런 R&D 분야가 되고 첨단 기술이 되는 것이죠. 뭐 한국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사실은 그 보시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사실 GDP 대비 R&D 투자가 많습니다. 이걸 사실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적을 거라고 좀 추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현재 추세를 보면 우리가 R&D에 추가로 더 지출할 부분이 있을까 의문일 정도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거의 2위거든요. 뭐 이런 거 나온 김에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뭐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사실 뭐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지수는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5%, 뭐 목표도 6.5%가 됐고 과거에 10% 가까이 됐다가 실제로도 6% 정도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뭐 잘해봤자 3%를 안 넘기 때문에 2030년, 2040년쯤에는 명목 GDP는 따라잡을 것. 아직까지는 뭐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군사력인데 뭐 군사력은 사실은 그 절대적인 수치로도 사실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죠.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제가 뭐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그 미국의 군사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이제 좀 잘 보여주기 위해 그냥 잘 들어가는 그림을 좀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원의 크기가 이제 그 2016년도 기준 국방비 크기고요. 이게 나라별로 해놓은 거고 옆에는 이제 그걸 이제 합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 국방비로 보면 미국이 그 다음 15개 나라를 합친 거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건 뭐 아마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국방비 지출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보면 중국과 비교하면 방금 제가 그 GDP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1년 GDP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제 그 스톡 축적량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 이제 축적량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경제보다도 군사력에 투입하는 것들이 감가상각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측정이 쉽지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GDP에서 봤듯이 중국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역사 이래로 중국의 GDP가 미국을 따라잡는 적이 없는 것처럼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을 따라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는 뭐 아직도 계속 커지고 있고 뭐 이제 학자들이 그냥 측정하기로 이런 식으로 사실상 뭐 10배 이상의 차이다. 단순히 돈의 투자만 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지출 연도별로 봐도 사실은 부시 행정,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약간의 축소로 하려는 그 모멘텀을 취했지만 아시다시피 트럼프 이후에 이걸 이제 과거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축소 경향을 다시 되돌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림이니까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냥 느낌으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러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무기의 수량 측면에서도 아직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방력으로 따지면 아직 중국은 세계 2위도 아닙니다. 이 수치나 무기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러시아가 사실 중국보다 훨씬 앞선 그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좀 늘려나가면서 이 격차를 지금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대부분 그 핵전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흔히 우리가 투사력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거의 옆에 보면 이 첫 페이지에 나온 그림에서 이제 앞에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사실은 이제 강대국 간의 싸움 우리가 이제 투사력이라 그러는데 멀리 가서 어떻게 폭탄을 쏘느냐 아니면은 투발수단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그 북한 핵 관련해서 많이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강대국이 정면 대결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대부분의 국방력을 비교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에 있어서도 미국이 수치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당연하게도 질적인 측면이죠.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중국의 국방 전문가들이나 군사력만을 연구하는 사람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방력이란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
봤을 때 선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약간 옆으로 셀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90년대 아까 제가 90년대 미국이 당극의 순간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지만 당시에 이제 이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90년에 이제 걸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걸프전이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또 한 놈 두드러 패는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 굉장히 놀란 이유가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것들을 홍해에 앞바다에 쏴가지고 그냥 이라크를 때려 부셨거든요. 근데 이런 미사일이 러시아나 중국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에서는 이제 CNN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놀라웠지만 당시에 90년대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 이 국방 담당하는 정책이 굉장히 국방 정책이 많이 바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까지 우리도 이제 아직까지도 국방부에서 뉴스에 보여주면 미사일을 새로 개발했는데 덕발벽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미사일의 명중률이 20-30% 선이랍니다, 이게. 특히 이제 지대공이 됐든 아니면 이제 순양미사일, 토마호크 순양미사일이 됐든 심지어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냥 쏘는 게 또 대부분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이제 남자분 중에 군대 갔다 오시면 이제 그런 농담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항공기가 날라오면 그냥 위에다 쏘는 겁니다. 파일럿이 공포를 느끼라고.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현대전에서 첨단인 거 보였지만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그렇게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마호크 미사일의 명중률이 한 7-80%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건 미국하고 국진영이 됐든 전면적으로 붙든 이건 무조건 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미국의 상대국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쌓인 이유가 미국이 워낙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은 사실은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시 알려지긴 했는데 78년도에 의기양양하게 베트남을 치려다가 박살이 났거든요, 사실은요. 자기들 딴에는 이제 우리가 워낙 전쟁 경험도 많고 아닌 말로 이 조선반도에서 미군하고도 붙었는데 이런 이제 오만이 있었다가 78년도에 사실상 이제 증거나 다름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붙어보면 과연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옆으로 가긴 한데 이제 저는 사실은 군대를 되게 늦게 가게 돼서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채출을 당해서 이 참모총장 비서실에 일원이 돼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제 한국의 군의 상층부를 낮은 계급이 보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참모부서기 때문에 미군들이 이제 가끔 놀러 오거든요. 저는 영어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가면 참모부서에서 저와 동기 중에 이제 통역 장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군인들이 자주 섞인 말로 하는 것 중에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미군 장교들이 한국 장교들을 상대하면 이제 신발과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한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은 장성이 되게 되면 별을 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군화에 오버로크라 그러나요? 지퍼를 답니다. 가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끈을 묶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회식을 갔는데 군화를 신고 있으면 이거 어디 밥 먹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끈을 다 풀어야 되지 나오면 해야 돼.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끈을 둔 채로 옆에다가 이렇게 지퍼를 달아서 신고 다닙니다. 물론 이제 장성 이상이 아니면 그런 짓은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미군 장교들이 보면 경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미군 장교들은 지퍼가 문제가 뭐냐면 왜 끈을 달아놓느냐? 지퍼가 편한데 지퍼는 터지게 되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끈은 예를 들면 끊어지더라도 어떻게 열기설기 하거나 이래서 좀 수습이 되는데 지퍼는 떠지는 순간 이 신발이 없어지는 거고 전장에서 신발이 없어진다는 것은 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게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건 영창을 가리는데 장군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지퍼를 달았다가 폭탄을 맞고 죽어봤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 부대는 실내에서 근무를 하면 다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군 장교들이 오면 야 얘들하고 우리가 동맹을 해야 되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건물에 폭탄이 떨어지면 슬리퍼 신고 가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정이 나건 말건 하여튼 절대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 있는 건 이건 네가 전투를 안 하겠다는 넌 군인이 아니란 얘기다. 이게 이제 미군이 전투를 하면서 나온 기율인데 이게 한국 군대가 그렇게 접전제의를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자질구레하지만 미군은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중국의 현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이제 글로벌한 차원입니다. 글로벌한 차원이고 이거에서 미군을 뒤집는다? 이거는 아마 한 세대인데 절대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약간 착각을 해서 기우뚱하다가 30년 내에 미군을 특히 이제 국방력 부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따라잡을 나라가 있을까?